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분들. 자, 기름분들, 벌써 수요일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추석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오늘은 또 어떤 뉴스가 있는지 정말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석 후에 폭탄 떨어지는 종목이 있다고 하네요. 어떠한 기업인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버 13이 출시가 되었는데 평가를 받더니 아니버 13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카카오페이 또 연기 가능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석이 지나면은 주가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출연을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9월 15일 수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겟! 자, 오늘의 경제 뉴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리색에 진짜로 매우 큰 힘이 된다는 거. 첫 번째, 애플의 아이폰 13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배터리 수명이 엄청나게 올라간 게 장점이라고 하네요. 아이폰 13 미니, 아이폰 13, 아이폰 13 프로, 아이폰 13 프로 맥스 등 총 4개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CNBC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야, 이거 아이폰 12에 비해서 크게 발전한 건 없다. 물론 그 이유는 아이폰 12 자체가 아이폰 중 처음으로 5G를 탑재하고 외관 디자인도 새롭게 바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야, 13은 별거 없는데 이런 생각이 조금 나온다고 하네요. 다만 아이폰 13은 신형 칩 A15 바이오닉을 탑재해서 배터리 수명을 늘렸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폰 13 프로 맥스는 수명이 무려 2.5시간이나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뉴스가 나오니까 당연히 관련주도 들썩들썩 해야겠죠. 아이폰 13 온다 수혜주 LG에너텍도 움직일까? 자, 애플이 15일 신형 아이폰 13을 공개하면서 카메라 모듈 공급사인 LG노텍 등이 수혜주로 거론이 됩니다. 그리고 증권가는 애플 효과로 LG노텍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1조 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고 지금 현재 보고 있다고 하네요. LG노텍의 애플 효과는 이미 여러 차례 입증이 되었다. 올해 상반기 LG노텍의 영업이익은 무려 5천억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나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이유는 지난해 출시돼 흥행에 성공한 아이폰 12 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폰인 아이폰 13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기대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반도체 기판 사업의 호조세가 지속되는 점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반영해 주요 증권사들은 LG이노텍의 실적 추정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했으며 증권사들의 평균 적정 주가는 28만 8,300원으로 전일 종가 대비 약 27%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LG노텍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야, 이거 내가 보니까 아이폰 13 혁신이 딱히 없다. 차라리 갤럭시 폴드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러한 투자 심리가 반영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보자면은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애플의 신작 출시가 무조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라고 하는군요. 게다가 아이폰 시리즈가 연속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흔치 않은 건 역시 부담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12가 성공을 했으니까 13은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주가는 또 반대로 간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아이폰 12 출시 이후 이때 아이폰 12가 대박을 터뜨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 달간 LG이노텍 주가는 약 11% 하락한 바 있다고 하네요. 반면 지난 2019년 아이폰 11 출시 당시에는 12.8%나 상승했던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 예측을 함부로 예단할 수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DB금융투자연구원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폰 13이 전작과 비교해 외관상 큰 변화가 없어 섣불리 흥행을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전 세계적인 5G 서비스 확대에 따른 교체 수요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LG노텍의 차트를 보시면은 아이폰 13 때문에 크게 오른 것도 없는데 그나마 오른 것도 이렇게 오늘 다 반납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항상 그랬습니다. 어떠한 제품이 출시가 되면은 야, 이번에 망했다, 이번엔 딱히 별 볼 일 없네, 그러한 소식이 연달아 나오죠.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아이폰은 역대 최고치를 또 써내려가는 그러한 기염을 토했었죠. 과연 이번에도 그러한 역대급 판매량을 만들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카카오그룹 페이 모빌리티 IPO 줄 연기. 정부와 여당의 빅테크 규제가 집중된 카카오그룹의 계열사들이 IPO 일정을 잇따라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카카오 자회사들의 상장 계획도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자, 카카오 모빌리티는 최근 상장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제안서 제출 시한을 연기를 했습니다. 일단 시간을 조금 더 벌어보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회사는 IPO 절차를 보다 신중히 준비하기 위해 입찰 마감 시한을 소폭 늦췄다는 입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카카오 모빌리티가 갑자기 이렇게 미룬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와 여당의 규제 타깃 중심에 서면서 기존의 상장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바로 코앞인 이거죠. 카카오페이. 당장 다음 달에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또다시 금융당국의 발목이 잡혔다고 합니다. 당국의 제동으로 펀드, 보험 대출 등 금융서비스 중단과 개편이 불가피해지면서 증권신고서 재정정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그동안 네이버에 집중되었던 독과점 규제로 인해
카카오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 택시 등 상대적으로 다양한 사업에 활발히 진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점이 완벽하게 등을 돌려 리스크로 부각이 되었다고 하네요. 금융 당국도 카카오페이에 금융중개 서비스 종료를 요구하며 보다 엄격한 원칙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면에서 카카오에 불리한 규제 환경이 일정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자, 결국 이러한 소식 때문에 우리의 재난지원금인 카카오페이의 상장이 조금은 미뤄지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위드 코로나 기대감에 이것 관련주 일제히 급등했다. 아마도 기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대를 향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재개 이후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여행, 항공 관련주가 14일 증시를 주도했다고 하네요. 자, 어제만 해도 얼마나 많이 올랐나 그걸 봤더니 하나투어 9%, 모두투어 5%, 노랑풍선 19%, 대한항공 4%, 진에어 7%, 티웨이항공 5%, 호텔신라 4%, JTC도 4%, 이런 식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위드 코로나를 향한 기대감은 국내뿐만 아니겠죠. 전세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전세계 184개국에서 57억 회가 넘는 백신 접종이 이뤄졌고 인구의 37% 이상이 2차 접종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정말 놀랍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현재 속도로는 6개월 정도면 전체의 75%가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3월 정도가 된다면 전 세계의 75% 정도가 그러니까 4명 중 3명이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제 뉴욕 증시에서도 델타항공, 아메리칸항공, 카니발, 노르웨이 크루즈 등 항공 크루즈주가 일제히 올랐으며 미국 내 신규 확진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화이자 백신이 다음 달 12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긴급 사용 허가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접종률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덕분 백신 1차 접종률 미국, 일본 또 앞섰다. 한국의 반전. 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1차 접종률이 6위라고 합니다. 1등이 아이슬란드, 칠레, 캐나다, 벨기에, 덴마크, 그 다음으로 64%로 대한민국이 6등에 랭크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최근까지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선진국처럼 빨리빨리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물론 아직까지는 1차 접종률이지만 무려 64%나 지금 현재 접종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2차 접종은 6주 뒤니까 지금부터 6주 뒤면은 딱 11월 아니겠습니까? 10월 말에서 11월 초가 된다면은 우리나라 2차 접종률도 60%가 넘을 것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 바로 위드 코로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CPI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상보다 낮은 8월 물가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야, 인플레 꺾인 거 아니냐 이러한 생각과 불안 요인이 아직도 있다 이러한 생각이 부딪히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8월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전월에 비해서 꺾였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쳤다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여행 관련 물가가 내렸을 뿐 월세 등 지속성 높은 물가 요인의 상승세는 이어졌다는 게 불안 요인으로 지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CPI는 전년 동월보다 5.3%, 전 월에 비해서는 0.3%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상승은 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어디에든 예상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상치보다 증가율이 둔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야,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진 거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해본다는 거겠죠. 자, JP모건은 올해 초부터 매달 급속도로 올라가던 인플레이션 추세는 이제 정점을 지나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인플레가 2022년에도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정점은 이미 이제 우리 뒤에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자, CPI의 세부 요인을 보자면 그동안 물가 상승의 큰 요인이던 중고차 가격은 전월 대비 1.5%, 항공료는 9.1%, 자동차 보험은 2.8%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및 트럭 렌트 요금은 8.5%, 호텔 숙박료도 3.3% 내렸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거만 보자면은 그래 물가가 이제 조금씩 잡히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델타 변이 때문에 여행에 관련된 것만 내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중고차, 항공료, 자동차 보험, 자동차 렌트비 그리고 호텔 숙박료 모두 다 여행에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 식품 가격은 0.4% 올랐고 에너지도 2% 올랐으며 새 차 가격도 1.2%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특히 주택 소유자의 등가 임대료가 또다시 0.3%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지표는 바로 집값 추세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점이 아니다 이러한 생각이 존재한다는 거겠죠. 자,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뉴스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입사 보너스 350만원, 시간당 21,000원 파격 조건으로 모십니다. 저 길이도 친구들이랑 같이 바로 가고 싶습니다. 어딘가 봤더니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네요. 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이 미국에서 12만 5천명 이상 물류 배송 직원을 고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초임을 시간당 18달러 무려 21,000원으로 올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입사 보너스로 3,000달러 3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아마존이 이렇게 대규모 채용에 나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 등으로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가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유통업체가 비슷한 상황이어서 현재 미국에서는 물류 배송 노동자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했더니 현재 아마존의 물류 부분 직원 최저 시급은 $15로 경쟁사에 비해 낮다는 불만이 잇따르자 임금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다고 합니다. 또한 내년부터 미국 내 시간제 근로자 75만 명에게 대학 등록금도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는 학비 100%를 주 2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에겐 대학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만 봐도 인력난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추석 연휴 보유 주식을 들고 가야 되는가 전문가 의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기간이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악재 터지면은 이거 반응도 못하고 마이너스 몇 프로 맞는 거 아니냐, 이러한 투자자들의 지금 현재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추석 연휴 안에는 FOMC도 이렇게 쏙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 조금 더 고민이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사흘 동안 휴장일 때 해외에서 악재라도 터지면 그 위험을 고스란히 져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코스피 지수의 낙폭을 고려하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설 법도 하지만 증시 변동성을 감안해 방어적인 대응이 적절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한번 물어보니까 추가 매수는 좀 모르겠지만 향후 주식시장 상승 가능성을 감안하면 굳이 주식을 팔고 갈 필요는 없다는 게 중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자, SK증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에 추석 연휴 전후 일주일 동안의 수익률을 보면 연휴 이후가 이전보다 수익률이 좋았던 경우가 16번 중에 10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2% 확률로 연휴가 끝나면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는 거겠죠. 특히 각각 금융위기와 미중 무역 갈등 그러한 이슈가 있었던 2008년과 2018년을 제외하면 추석 연휴 다음에 국내 주식에서는 큰 조정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에 기반하자면 주식을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그렇다면 이번 주 금요일날 그러면 조금 더 담아도 될까요?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의견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국투자연구원은 오는 23일 FOMC 회의에서 추가적인 물가 상승세가 확인된다면 테이퍼링 스케줄이 앞당겨질 수 있어 시장은 또 발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잠재적 불안을 안고 굳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는 없다며 그래봐야 한 주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어 관점에서 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설령 주가가 조금 오르더라도 그때 접근해도 늦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최근 들어 이러한 전략에 대한 뉴스가 정말 많죠. 한번 기리분들도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이번 주 금요일날 한번 주식을 담아볼까? 아니면은 FOMC 끝나고 그때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또 들어갈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초미의 관심사라고 볼 수 있겠죠. 네이버 카카오 주가 바닥 찍었나? 정부의 규제 이후 내리막을 걷던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가 반등의 조짐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는 40만원을 기점으로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고 카카오는 기관을 중심으로 다시 매수세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제 약간 의미 있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죠. 카카오가 마이너스 5% 정도 쭉 하락하다가 장 막판에는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긴 했지만 거의 다 끌어올려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저가 매수세가 한 번에 쭉 들어왔다는 소리겠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카카오와 네이버가 하락했던 이유는 기리분들이 아시다시피 외국인 때문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매도를 때리고 공매도도 때리니까 버틸 수가 없었죠. 물론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은 이어지고 있지만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많이 미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긴가민가 이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정부가 규제를 하긴 하겠지만 양사의 성장성이 여전하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이번 리스크가 국정감사까지 이어질 수 있겠으나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가 왔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오늘 또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장이 시작하고 초중반에는 조금 올라가서 한 1% 정도 올라가는 것까지 봤는데 다시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아직까지는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기리분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바닥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격언에 그런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릎에서 사서 그 다음에 어깨에서 팔아라. 그러니까 발목 아니죠. 발꿈치 끝까지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 멀리서 야, 이 정도면은 종아리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여주는 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일단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차트가 양봉이 조금씩 많아지면서
오른쪽으로 길 때 마지막으로 이때까지 하락했던 이유가 뭐죠? 외국인이죠. 외국인의 매수세가 슬금슬금 들어오는지 이 세 가지를 조금은 만족하는지 이거를 보면은 이제 한 종아리 정도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만 보고 투자를 할 수 없겠죠. 그 전에 카카오란 기업 1년 뒤 그리고 2년 뒤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카카오를 보자면은 아직까지는 외국인과 기관이 그렇게 유의미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삼성전자 다시 슬금슬금 올라와서 어느덧 77,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제일 처음에는 외국인이 진짜 많이 팔았죠. 하지만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슬금슬금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차트 또한 여기는 음봉이 많은데 여기는 양봉이 많은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흐름이 나온다고 여기가 무조건 바닥이냐 그리고 지금부터 급등하냐 그렇게 볼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기르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본질은 많이 번다 이게 아니라 절대 우리가 열심히 번 원금을 잃지 않는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던 부분이죠. 추석 후에 폭탄 쏟아진다. 8월 59% 급등한 SK바사 주주 속이 탄다고 하네요. 자, SK바이오사이언스 주주가 속이 타고 있어서 지금 이제 소화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이 1개월 보호예수 해제 이후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거였군요.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보호예수 이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SK바이오사이언스도 지난번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처럼 6개월짜리 대규모 보호예수 물량이 시장에 풀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르분들이 바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목요일이죠. 그때 네오 이뮨텍 6개월 해제, 라온테크 3개월 해제, 일진아이소루스는 15일 해제고요. 그 다음으로 금요일에는 바이오다인 6개월 해제, 딥노이드 1개월 해제, 한컴 라이프케어 1개월 해제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죠. 추석이 끝나고 이제 다음 주 목요일 그때 정말 큰 기업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SK바이오사이언스 6개월짜리가 해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날 전후로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가 쭉쭉 떨어질 수도 있다는 소리겠죠. 물론 100% 확률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난주 금요일날 크래프톤도 큰 폭으로 빠졌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 기대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호예수가 풀린다고 무조건 주가가 빠지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주가가 그 전에 많이 올랐다면 당연히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차익 실현 욕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날 보호예수가 풀리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같은 날 라이프 시멘틱스 6개월 해제, 아주스틸 1개월짜리가 해제되고요. 그 다음에 브레인즈 컴퍼니 1개월 해제, 롯데렌탈도 1개월 해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을 가지고 계신 기대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정말 빠르게 1분 만에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기업 전액 수익성 개선 전망 목표가 상승. 하나금융투자는 동화기업에 대해서 전액 업체들의 가격 협상력이 상승하면서 전액 부분 수익성이 3분기부터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에 투자이견 매수를 유지하는 편 목표가를 기존 81,000원에서 106,000원으로 30% 상향 조정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동아기업은 8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30%가 있다는 소리겠죠. 자, 동아기업은 2분기 원가 상승으로 인해 전액 부분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6.8%로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양극재 그리고 동방 이러한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판가에 바로바로 반영하면서 수익성을 방어를 했지만 전액 시장은 오랜 기간 원가 상승분을 판가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분기부터는 이러한 흐름이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 확대로 배터리 생산량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주요 전액 업체들의 상반기 실적이 크게 악화하면서 셀 메이커 입장에서는 이들의 판가 인상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동화기업 지금 현재 85,500원이네요. 그리고 상승 여력이 무려 30%나 있다고 합니다. 한번 기분들도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지난번에도 같이 공부했던 오리온 계속 지속적으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는 실적 반등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NH투자증권은 오리온에 대해서 비용 절감 노력과 매출 정상화, 가격 인상 효과로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증익 국면이 시작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3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반등을 예상한다고 하네요. 목표 주가 17만 5천원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자, 상반기 부진의 원인은 중국 법인이었죠. 그런데 중국 법인의 실적 회복과 함께 내년까지 이어지는 편안한 증익 국면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조 원가 상승 부담을 비용 절감 노력만으로 월별로 해소시켜 왔다라고 분석을 했다고 하네요. 자, 오리온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목표가는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있겠죠. 한번 기대분들도 오리온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경제뉴스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